예, 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화요일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장중 변동성 아래 위로 좀 넓게 나왔죠. 20포인트 이상의 변동성 나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시황과 그리고 업황 그리고 윤정두만의 특급 비법 여러분들께 꼭꼭 채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안 시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세 가지 파트를 나눠서 해드리는데 시황 때문에 윤정두만의 특급 비법 못 잡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죠. 그리스 문제 굉장히 크게 불거지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7월 초순에 큰 조정 나왔을 때 이럴 때 시황 길게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잘 대응하셨죠? 그래서 윗방향의 시장의 흐름, 그 흐름 덕분에 아마 투매는 동참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닥이 1980포인트까지 밀렸죠. 그것 대비해서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야죠. 자, 이러한 부분들 뒷시간에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황 부분부터 점검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시황이 조금 짧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같이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우리가 다 해소됐다 할지라도 그리스 문제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리스 문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그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발 악재 요인은 한동안은 밑으로 감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뭐 중간중간 한 번씩 검토를 해드릴 텐데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7월 15일, 16일, 17일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기준점에서 뭐 70억 유로 브릿지론 지원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뭐 16일 날 바로 집행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17일 날에는 EU 쪽에서 그리스의 단기 자금 약 72억 유로 지원을 했다. 공식 결정을 했죠. 그 이외의 뭐 흐름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일정 나와 있는 게 한 9월 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리스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 손에서 조금 떠나 보내주시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놓고 볼 때 가장 크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죠? 7월입니다. 7월이기 때문에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에서 실적 기업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일 날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내용 그리고 21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들께 재료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내용입니다. 미국 기업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업체도 많고 아는 업체도 많은데 일단 어떻게 추정치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들면서 알코아가 가장 먼저 미국에서는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 발표는 대부분이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눈 뜨셨을 때에 하스브로라든가 또 모건 스탠리, 아이뱀 이런 쪽의 실적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물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살짝 눌렸죠. 이런 거 보면 뭐 선반영 측면으로도 일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찌 됐건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바로 실적이 나오면서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치 등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등락이 나왔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상한가 제도가 아직까지도 있고 뭐 30% 범위에 놓여져 있는데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죠. 그런데 구글이 16% 상승했다는 것이 뭐 창사 이후에 그러니까 거래소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랠리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 실적 개선 폭이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2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부분에 실적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찌됐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마찬가지입니다. 21일 오늘 기준에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쪽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죠. 이 두 개 업체의 실적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폭으로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22일 뭐 여기서도 놓고 보실 부분이 뭐 보잉이라든가 코카콜라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쪽의 실적들 다 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죠.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전부 플러스 쪽에 예상치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아마존닷컴 정도가 0.27%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머지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기대 요인 또 실질적인 실적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4일까지 꽉 채워놓은 이러한 실적 그 전망치 중에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딱 한 군데죠. 한 군데 마이너스 정도 형성된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독일 쪽의 일봉 차트 놓고 보여드리는데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배가 아픕니다. 배가 많이 아픈 이유가 자 문제는 독일, 유럽 쪽에서 발생이 됐는데 독일 증시의 지금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흐름이 최저 대비해서 40.46%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 바닥 2014년 10월부터를 저는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전부 다가. 그런데 2014년 10월 저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구간까지 상승률이 무려 40%라는 겁니다. 유럽 문제는 뭐 온데간데도 없어요. 고점 대비해서 5% 눌려 있는데 5% 눌린 게 뭐가 됐습니까? 40% 상승인데.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 차례 9월 이후에 다시 한 차례 뭐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스 문제라든가 여타 요만한 문제거리가 나온다 했을 때에는 조금 넓게 보시고 절대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참 배가 아파서 지금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1.37%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그리스 문제 어디 간 거예요? 그리스 문제. 예? 사실상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문제 언제 여기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저 바닥 대비해서 상승률이 14.16%입니다. 그리스 문제 맨날 우리는 패닉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0.47%만 더 치고 올라가면은 사상 최대치 또 고점 랠리가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에는 뭐 사상 최대 그런데 목요일 기준에는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종가 기준에. 그리고 금요일 기준에는 종가와 장중 모든 게 사상 최대치. 뭐 종가가 가장 최고점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또다시 고점도 뚫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치.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이런 거 놓고 보면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어요? 0.53 빠져 있습니다. 저 바닥 대비해서 43% 올라와 있어요. 그리스 문제 어디 갔냐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이거는 선진시장 아니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찌됐건 이머징 마켓 쪽에 분류가 되는데 그리스 문제 발생이 되면은 이머징 마켓의 자금이 선진시장으로 가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더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호주 쪽 진짜 오래간만에 호주 쪽 뭐 1월부터 호주 쪽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잘 안 봤어요. 저도 뭐 9시에 같이 시작하니까 같이 넣고 보는 정도의 수준. 혹시 제가 모르는 악재 내용이 중간에 펑 하고 글로벌 시장에 터질까 봐 니케이 쪽 호주 쪽 같이 넣고 봤는데 9시에 같이 시작하는 호주 쪽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등락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주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 대비의 상승률이 11%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4%대인데 거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호주 쪽을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대세 하락 기준입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만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도 월봉도 놓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조정폭이 고점 대비 좀 높아요. 그런데 월봉 보시면 이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난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다.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률은 굉장히 높은데요. 4월 달 한번 보실까요? 월봉 보시면은 4월 달 상승률이 15%가 넘어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15%면 우리나라 기준 300포인트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 만에 그렇게 올라선 이후에 중국이 1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100% 이상 올라갔죠? 그 연동폭, 조정 연동폭에 연동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 해석하지 말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래간만에 보여드린 게 뭐였어요?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였죠. 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중국 빠진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투매해야 된다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쪽의 등락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는. 왜? 저 바닥 대비해서 이 고점이 1년 만에 100%가 넘는 1년도 아니에요. 작년 10월 저점 10월 27일 대비해서 불과 9개월 만에
100%가 넘는 상승 랠리 이후의 조정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200포인트 대비해서 100% 올라가서 2000포인트죠. 400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4000포인트에서부터 뭐 한 절반 조정받으면 상승폭의 절반. 그럼 한 3000포인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흐름도 아닌데 왜 중국하고 자꾸 비교하는지 저는 안 된다. 앞으로는 중국 경제 동향만 놓고 보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또 잊어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11% 상승이죠. 하락률은 4%대입니다. 거의 호주하고 비슷비슷해요. 호주하고 우리가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이 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하고 비슷한 흐름이고요.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1월달 저점을 찍고 흐름이고요. 호주가 10월 저점인가요? 그 차이만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이제 한 발짝 뛰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오늘 시황 굉장히 짧죠? 오늘 시황 이만큼 해서 마무리해 드릴 텐데 투매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투매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었고 앞으로의 흐름도 지금 어떻게 되세요? 2080포인트 위로 오늘 돌려놨습니다. 혼조세 나왔었지만. 예?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더 갈 듯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뭐 마이크론사에 대한 중국의 인수 제한에 또 뭐 무조건 팔아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뭐 조선주들에 대한 또 문제점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혼조세가 나왔을 뿐이지 시장은 윗방향입니다. 윗방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뭐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세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이만큼에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송 자체도. 그래서 오늘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수장비 업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4%대 상승.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한 8% 가까이 되나요? 7%대 시가총액인데 그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 업종 지수가 4%씩 움직였다? 굉장히 크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예전에도 그런 거 분석을 해드렸죠. 그 화장품 업체들 그리고 화학업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연구원들도 이걸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어떤 업종이 움직여야 전체 시장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기억나세요? 시장이 올라가다가 2포인트 눌린 날이 있습니다. 2포인트 눌린 날이 있는데 그날 어땠습니까? 2포인트 눌렸는데 종목은 530개 이상의 종목이 오르고요. 하락 종목은 280개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의 기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장지수 12포인트를 빼먹은 거예요. 네? 시장지수 11포인트 빼먹은 거 빼고 나면은 실제 그날 마이너스 2포인트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두 종목만 제외하고 나면은 시장은 10포인트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타 종목군들의 상승 랠리가 나온 거고 체감 온도가 따뜻해진 겁니다. 그로부터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삼성전자 반등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못 가. 예? 종목이 못 간단 말이에요. 지수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막 투매하시고 혹은 종목 바꾸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발만 동동동동 굴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전략의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요. 조선업종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 합산을 해서 운수장비 업종인데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력 부분 보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의 예상치, 예측, 앞으로의 예측, 그다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예측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표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굵은 선으로 이렇게 쭉 줄을 거놨는데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오늘 제 기억이 맞다면 2083포인트일 겁니다. 뒷자리는 잘 모르겠어요. 2083.6 얼마인가요? 하여간에 코스피 지수가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시장이 1293조입니다. 뭐 당연히 시총 비중 100%죠. 그리고 오늘 등락률이 0.5% 움직였고 지수의 영향 비부는 10포인트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수장비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100조예요. 솔직히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보다 사실상 좀 못하긴 합니다만 운수장비 업종이 102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7.89%입니다. 7.89%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의 등락률이 4.29%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차지한 포인트 비중, 오늘 지수를 7포인트를 운수장비 업종에서 끌고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오늘 운수장비 업종, 조선주, 자동차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 때문에 야 시장 10포인트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못 갔어. 이거 문제 있는 종목이네 하고 내동매매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쏠림 현상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너무 투기성의 흐름이 아닌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가격 반발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쏠림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 일부 종목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우려는 갖지 마십시오. 자, 조선업종하고 자동차업종 움직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업종의 히스토리, 뭐 짧은 구간에서만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조금 재미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뭐 재미나다 표현한 거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7월 1일 기준에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대규모 수주, 5조 원대 해양 플랜트 수주 발표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들이 그냥 강력한 반등 랠리가 나왔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반등이. 그랬는데 7월 15일 날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 손실 은폐 의혹, 그리고 워크아웃설이 거기서 이제 불거지게 돼버렸죠. 그래서 국내 은행들이 21조 7천억 수준의 신용 공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익스포저, 손실을 볼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말 그대로 뭐 나 힘들어해서 워크아웃 진행해 버리면은 우리 은행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의 하한가, 사실상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조선업체들의 급락 플러스 시가총액 뭐 20조 원씩에 달하는 이러한 신한주주라든가 금융주들의 추가적인 조정,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 겁니다. 거기에 한번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7월 17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부분에서 1조 원대 뭐 하락 소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조 원대 손실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급락, 거기에 현대중공업의 실적 부분도 역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주채권은행이 어디죠?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라는 것을 뭐 특정 언론사에서 제출을 했죠. 그 기사를 내줬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찌됐건 조선주들의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 추세 부분 뭐 차트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다만 과매도 권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투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드릴 텐데 장 마감 이후의 흐름이 되겠죠. 올라왔는데 뭔지는 몰라.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수장비 업체 전체적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조선에도 일부 영향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원엔 환율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엔 환율 별로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 부분이 사실상 900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900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930원대 수준까지 되돌려지는 흐름까지도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사실상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월봉이었고요. 지금 일봉 차트의 기준이 되는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러한 원달러 환율 기준에서의 흐름, 원달러 환율에서의 흐름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파르게 움직여주면서 수출주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원엔 환율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아까 이제 뭐 원엔 환율의 월봉이라고 잠시 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원엔 환율의 일봉 차트가 맞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 1150원대, 이제 1160원까지도, 그리고 1200원 수준까지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뭐 10원 정도 움직임에 따라서도 수출주들의 영업 마진이 크게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염두 꼭 해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원엔 환율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지금 엔화가 2012년 말경부터 해서 급격히 밀려 떨어져 내려온 부분은 아베노믹스였죠.
아베노믹스 때문에 밀려 떨어진 겁니다. 그려놨는데 뭐 계속 환율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표현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 앞점 보시면은요, 2007년도 6월 달에 700원대까지 밀려 있었어요. 2007년도 6월 달에.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900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지수가 2007년 6월에 붕괴가 됐습니까? 2007년 6월이면요, 2000포인트 막 날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환율 부분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뭐 아프다 소리를 많이 냈던 구간이 되겠죠. 원달러 환율 부분도 이제 좀 더 놓고 보셔야 되는데 뭐 이 정도의 범위가 원엔 환율처럼 죽겠다의 그런 뭐 힘들다의 그런 수준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 6월 달에 900원 이탈된 것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현재 기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쪽 2003년도 수출주들 막 급등 랠리 나올 때, 그때 가격 1140원대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원엔 환율, 원달러 환율 전부 놓고 보시되 원달러 환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오늘 자동차주가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 수혜줍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아무래도 엔화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죠. 예? 일본하고 경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달러 환율,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좀 더 받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의 실질적인 영향, 오늘 사실상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예요. 1% 가까운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수혜주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전기전자 업체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IT주들. 그쪽을 좀 더 수혜주로 놓고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움직였지만 자동차 움직인 솔직한 어떤 내용을 못 잡아낸다 보니까 자동차 환율 때문에 갔어. 뭔 환율 때문에 가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월봉 차트 놓고 보고 또 일봉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자동차 조선주부터 월봉 보면서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우조선해양의 월봉 차트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료 교육 방송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아무리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와 있어도 1조 5천억 이상의 그러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몇 말씀 드렸다고 해서, 교육 드렸다고 해서 이게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제가 11시에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막 뛰어가서 11시부터 방송을 또 인터넷에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교육방송을. 그때 오셔가지고 자세히 들으시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조선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기 보시면 2007년도에 고점 찍죠. 그죠? 그리고 시장 릴리와 함께 2010년도 또 11년 초반에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지수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2100포인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밀려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죠. 최고 고점 찍을 때의 기준.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주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의 흐름이 연출이 됐고 2011년도 초에 한 번 찍은 고점 이후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업종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조선주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 영역이 확대됐다 할지라도 조선주는 말 그대로 조선주인 거예요. 조선, 배를 건조하는 거에서 어찌됐건 간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해양 플랜트나 다른 쪽의 사업도 좋지만, 그렇다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선박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죠. 딱 한 가지입니다. 선복 과잉이 2007년 이후에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의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면 70년대 초반 이후에 2000년대 초반, 그때 조선주 바닥권에서부터 수십 배의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세가 끝났고 업황이 끝났는데 지금 실적 개선폭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 개선폭,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너무 제가 뭐 극도하게 나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오겠다 라는 것보다는요, 업황도 좀 보시고 펀더멘털 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보시고 바닥권에서 완전히 좀 돌려질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까지 전부 살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지금 한 단계의 반등을 가지고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어렵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뭐 기술적으로 조그마한 캔들이지만 지난달 워낙 많이 빠져서요, 망치형의 캔들이 나올 수 있고 추세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저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환율, 그리고 지금의 엔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현대차가 날아갈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환율의 영향도 있었고요. 추가적인 부분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형차에 대한 미국 쪽에서도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적이 개선되고 미국 쪽도 난 금리 인상할 거야 할 정도로 경기 개선폭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대형 세단 쪽으로 몰려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여러 가지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너무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빠른 기준에서 야 이거 지금부터 해서 엄청난 반등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거 데이터도 그때 당시 엄청나게 올라왔던 부분이 왜 올라왔는지 지금은 왜 조정을 받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넓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공부를 또 한번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시세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런 부분 말고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인데 화면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7월 15일 날 놓고 보시면은 개인들에게 620만 주의 물량이 떠넘겨졌어요. 기관이 다 팔았죠. 그래 놓고 뭐 시장 안정화를 어쩌고저쩌고 기관이 팔아놓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하는 날 기관이 팔아놓고 물론 뭐 외국인도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기관의 물량을 600만 주나 떠안고 30%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133만 주뿐이 물량을 오늘 안 뺏겼는데 14% 상승해요. 예? 물량은 덜 뺏겼는데 낙폭과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급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덜 뺏어갔는데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 부분이 현대차를 놓고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현대차 기준에서요. 오늘 종가가 아니라 이제 이게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날 아시죠? 이날도 윤정부가 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날이었습니다. 6월 2일 날 현대차 그룹주들 다 붕괴됐죠. 보시면은 13만 8,500원, 16,000원이나 하라 그랬어요. 10%. 그리고 거래량 340만 주였는데 거래량 340만 주 중에서 외국인이 100만 주를 팔고요. 그리고 개인이 150만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55만 주를 팔게 됨으로써 얼마 빠졌다고요? 10%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 보시면요. 160만 주 개인이 떠안았을 때 10% 하락했는데 오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 순매수 기준의 개인들이 12만 5천 주뿐이 안 뺏겼는데 딸랑 12만 5천 주면은 160만 주 대비해서 12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뿐이 물량 안 뺏겼는데 주가는 9,000원, 7.2%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야, 외국인 12만 주뿐이 안 사고 개인 12만 5천 주뿐이 안 뺏기고 기간은 팔기까지 했는데 이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시간 없습니다.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이 3명입니까? 3명이서 지금 앉아서 고스톱 쳐요? 1명이 따고 2명이 잃은 거예요? 매번 시황 보면 그래요. 시황에서도 오늘은요 외국인이 200억 팔았고 시장에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1명이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종목 놓고 보시면 이 밑에 똑같은 날짜 기준입니다. 포지션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이 오늘 27만 주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이 오늘 얼마 팔았습니까? 27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개인들이 사고 팔아봐야 주가에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미치는 영향력이.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에 따라서 흔들리겠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27만 주, 27만 6천 주, 54만 6천 주를 팔았는데 밑으로 때려 팔았나요? 아닙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서 팔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순매수만 놓고 보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매수. 외국인들 39만 6천 주, 기관 27만 3천 주. 합산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67만 주를 그냥 위로 막 사직했다는 거예요. 왠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 뭐 어제 오늘만 움직였어요? 최근 들어 계속 움직였어요. 윤정도 맨날 강조드렸어요, 환율을. 예? 근데 어찌됐건 오늘 이 양쪽에서 67만 주를 위로 올려 샀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끼리, 기관끼리 같은 창구에서 같은 운영사에서 손바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에 혼날 일 있어요? 통정매매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게 이것뿐이 안 뺏겼는데 애게 이것뿐이 안 샀는데 무슨 말씀? 손바뀜을 놓고 보셔야 추후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7% 오른 거는 12만 주 사서 올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윤정도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다면 야
매수 기준에 한 67만 주 들어왔더라. 대박이더라. 그래서 올라갔더라. 아시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복습해드릴 때 그때 깊이 있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목 일봉으로 놓고 보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짧게. 대우조선해양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급락이 발생될 때 갭이 나왔어요. 요즘 우리가 갭 배우지 않습니까? 이 갭이 나와 있는데 이 갭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이 형성된 상태에서 갭이 지금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갭에 대해서 갭을 메꾸지 않는 한,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추세 부분의 완벽한 반전은 어렵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갭에 대한 부분 혹은 추세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돌려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범위 그렇게 놓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일봉입니다. 현대차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셔서 이거 배우셨다면은 바닥에서 뭐가 떴습니까? 바닥에서 샛별형이 떴어요. 샛별형, 갭이 없는데 갭이 왜 없어요? 갭이 왜 없어요? 음봉 떨어지고 양봉에 부딪혀 있으면은 양봉 시가가 갭이 발생된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금요일 날 몸통의 절반을 뚫고 갔다? 그럼 거기서부터 매수 구간인데 만약에 놓치셨다면은 일단은 거래량과 추세 부분 모든 걸 확인하고 대응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동매매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결론 조선업종, 자동차업종, 바닥 반등 강력하게 추가적으로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에 멈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내동매매보다는 제한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좀 밋밋하죠? 매주 뭐 종목 얘기도 해주고 이거 AS도 해줬는데 왜 오늘은 없을까? 없기는요. 있습니다. 6월 말부터 투매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업종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이러한 정책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네? 뒷부분 또 비법 배워야 되니까 종목 AS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 메리스 관련해서 벌써 이제 언제부터요? 계속 말씀드리고 이 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6월 23일 날 메리스 관련해서 표를 갖고 나온 건데 자, 놓고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또 동그라미 쳐드렸어요. 하나투어, 쇼박스, 리온쿠첸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보시면은 리온쿠첸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6월 23일 또 6월 30일 그리고 또 7월 14일 계속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오늘 21일 날 오늘 기준에 또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더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더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간단합니다. 뒷부분에 무엇을 배웁니까? 갭을 배우죠. 갭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또 갭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그냥 나온 갭입니까? 수급이 뒷받침된 갭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법 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투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투어도 6월 23일부터 메르스 관련해서 보셔야 됩니다. 직간접적인 수혜 피해 다 갖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7월 14일까지도 지난주까지도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의 면세점 관련된 내용 추세 부분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흐름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까요? 수급이 역시 뒷받침되어 있고요. 실적 개선 폭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갭이 떴죠? 엄청 큰 갭이에요. 저 갭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꿔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8주 동안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갭에 대해서만 6주차 하고 있습니다. 비법에서 갭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하나투어 긍정적인 해석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구간 뭐 이런 내용 거기에 그것만 있습니까? 안에 내용 뭐 쇼박스 중국의 화이브라스와 함께 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요인들 갖고 간다. 이런 내용들 계속 6월 23일 또 6월 30일 갭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갭. 예? 지금도 갭 배우잖아요. 바로 다음 타임에 또 갭 배울 거예요. 갭. 예? 그 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다시 돌려놓는 흐름. 저 고점을 치고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갭 나오고 나서의 흐름. 내일 또 기대가 되죠. 오늘 일정 부분의 수급은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누적 수급이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쇼박스까지의 메르스 부분까지의 공부, 복습 부분 빠르게 진행했고 괜찮습니다라고만 했는데 말씀드렸죠? 교육방송 추가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그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향후 대응 전략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메르스만 있느냐? 아니죠. 추경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경 관련된 건설주들 일한 핵 문제 관련돼서 그 이후에 또 시내 면세점 관련 특허 부분 이러한 부분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추세 부분 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화면 보시면은요. 24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7월 7일 날 추경 관련돼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산업 또 대림산업 뭐 BGF 리테일은 고점 대비해서 늘려졌을 때 흐름도 말씀드렸죠. 현대산업. 네? 이러한 내용들 쭉.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흐름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추세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해석을 하시라고 그랬죠. 대림산업 23일 날 실적 발표 나와요. 23일 날 1분기 실적 어마어마했죠. 이러한 내용들로 대림산업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월봉이 이렇습니다. 이 추세 라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급등이죠.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음봉이 떨어졌는데 쭉 밀려야지. 뭘 쭉 밀려요? 그렇게 따지면 망치형 떴죠. 수급 뒷받침되죠. 23일 날 실적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감 두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GF 리테일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뭘 배웠었어요? 석별형을 배웠었고 캔들을 배웠는데 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관심 가지셔야 된다 했는데 왜 편입 못해서 수익 못 내십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요? 조단위 업체들이? 근데 결국 시세 나왔죠?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편입을 했는데 왜 차익 실현 왜 못하십니까? 그랬잖아요. 왜? 석별형이 떴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인지 왜 못하세요? 안 갖고 있으면 못해요. 안 갖고 있으면 못하는데 여기서 편입하셨으면 차익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석별형이 떴으면 여기서부터 잘라야 된다고 분명하게 교육을 1월부터 지금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못 자르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육방송 오십시오. 교육방송 오시면 추후 전략 말씀드릴게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추후 전략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죠. 석배령 떠서 깨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돌리는데 만약에 돌릴 때 이 라인을 딱 이 줄이 거져 있는 희한하게 이 라인을 돌려놓지 못하면 추세는 그냥 하락입니다. 대신에 이 라인을 돌리면 누적 수급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다고 시장이 흔들렸다고 깨져 내려갈 종목이 아니라 이 라인을 돌렸잖아요. 돌리는 순간부터는 편입인 거예요, 새로. 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캔들 공부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추세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또 앞으로의 전략 부분도 또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과거 데이터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뭐 무료 방송 계속 진행해 드리니까 그 부분에도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또 기술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비법 부분에서는 또 종목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갭 부분 최종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타임입니다. 세 번째 타임인데 지금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 화면 깨졌죠. 글씨. 그 부분을 사진 파일로 그 전에 계속 바꿔서 갖고 왔는데 오늘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연구원들도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사진 파일로 못 바꿔가지고 글씨가 막 깨지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제가 자료 파일 그대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좀 차분하게 보시고요. 오늘 뒷부분에 약간 또 파일 깨진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의 전체적인 추이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어떤 내용이 있고 지금 오늘 마지막 정리해드릴 추세 갭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도 어마어마해요. 야, 이거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거 계속 배운 내용이에요. 계속 배운 내용이고 벌써 그 Y를 통해서 1월부터 해드렸던 내용이 이평선 기준에서 그램빌의 매매 법칙, 저항선 지지선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패턴 분석에 있어서는 1번씩 캔들 해드렸죠. 지표 분석에 있어서는 주가 분석, 수급 분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추세 분석의 연장선인데 추세란 건 뭐라고요? 한 번 형성되면 쭉 간다는 거예요. 쭉 가다가 다시 회귀의 법칙. 관성과 회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게 추세의 법칙입니다.
이 추세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지지선 배웠죠. 저항선 배웠죠. 추세선 배웠죠. 이평선 배웠죠. 그램빌의 매매 법칙 배웠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반전일 되돌리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고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갭이라는 거죠. 갭. 주가 사이의 갭. 힘이 엄청나다는 이 갭. 이 엄청난 힘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냐 아니면 추세를 들고 올리는 흐름이냐. 갭이 발생되면요.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갭이라는 것은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인데 강력한 재료가 있는 경우에 종종 발생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부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제 차트를 놓고 보면서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갭의 종류는 보통갭, 돌파갭, 급진갭, 소멸갭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파갭, 급진갭.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숨겨져 있는 거 선골 반전. 보통 고점에서만 나타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닥에서 선골 반전, 아일랜드 갭이 나타나면은 엄청난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요. 갭은 추세가 강화되는 게 갭이죠. 근데 선골 반전은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돌려지는 겁니다. 바닥에서 뜨면 어떻게 돼요? 급등 랠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보시면 보통 갭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갭은 의미 없는 갭. 간단하게만 의미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뜨는 갭. 자 소멸 갭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상승 랠리의 끝자락, 조정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것이 소멸 갭입니다. 이것은 메꿔지고 나야 소멸 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보통 갭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 소멸 갭 저 꼭대기인데 저 꼭지라는 걸 누구나 인식을 못해요. 메꿔줘야만 내려와야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급진갭과 돌파갭이 있는데 돌파갭 이후의 급진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돌파갭은 주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깨지면 확 내려가는 거고 위로 확 들어올리면 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강세가 나오겠죠. 거기에 급진갭이라는 거는 그러한 매물배를 뚫고 올라갔는데 위에 또 막혀있는 범위에서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그냥 확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혹은 엄청난 악재를 가지고 밑으로 엄청나게 끌고 내려가서 개파락이 나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큰 그 사이즈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적절한 범위에서의 돌파갭과 이 급진갭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 꼭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종목 쭉 보시면은 CNS 자산관리는 언제부터요? 예? 8회차부터 해서 2월 달부터 해서 3월 달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갭을 다 그려드린 거예요. 갭이 나와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갭이 나와서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수급까지 뒷받침되어 있다. 거기에 줄 계속 꺼드리죠. 계속 이 CNS 자산관리는 이 CNS 자산관리는 이 CNS 자산관리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갭이 나오고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목표 주가까지 아직 도달이 안 됐어요. 사실 갭 부분이 이 부분도 지금 시간 없잖아요. 제가 뒷부분에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 갭의 그럼 최종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지금 놓여져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자, 하나케미칼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0회 방송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도 계속 또 20일에 또 25회 지난주가 25회입니다. 벌써 그럼 두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두 달이 넘었는데 이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앞부분에 갭 있죠? 근데 저거만 놓고 보는 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또 월봉 기준의 추세선까지 그려드렸잖아요. 그 추세까지 뛰고 넘어갔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이 발생되고 음봉 떨어졌는데 이야 이거 뭐가 힘들어요. 수급이 뒷받침되고 가는데 예? 가고 있는데 지금 매집이 더 되고 있는데 이 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갭 발생과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모든 내용을 시가총액 3조 5천억입니다. 제가 언급드린다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교육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어때요? 갭. 최근 들어서 계속 갭. 예? 매집은 12% 매집이 됐어요. 어디서? 외국계 JP모건과 JFSM 매니지먼트가 지분 신고를 해줘요. 거기에 연기금이 막 사들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나서 오늘 또 어저께 또 갭이 또 나와. 이 갭이 나오면서 또 돌파를 해.
이 돌파를 하고 갭 돌파를 계속 나타내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는요.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리온 9000입니다. 리온 9000.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두 번째 파트에서 리온 9000 날아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고점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오늘 갭 나와버렸어요. 갭 나오고 들어 올렸습니다. 갭 나오고 들어 올렸는데 수급 보니까 별로인데 말씀드렸잖아요. 매도와 매수를 다 보셔야 된다고. 왜 순매수만 놓고 보는 거예요? 3명이 고스톱 쳐요? 아니잖아요. 여러 기관과 여러 외국인이 여러 개인이 매매를 하는데 어떤 기관은 팔 거고 어떤 기관은 살 거고 어떤 외국인은 팔 거고 어떤 외국인은 살 거고 그럼 팔고 나간 기관 외국인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들어온 순매수 이외에 매수한 세력들의 물량도 여러분 종목이라면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야 그래도 일봉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 드려 볼까요? 주봉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더라도 갭이 있어요. 얇은 갭이지만 저런 것까지 포착을 해내야죠. 내 종목이라면. 주봉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돌파갭 아닙니까? 이게 줄을 거들여 버리면은 이 갭의 모양새가 안 보일까 봐 줄을 안 그려드리고 동그라미를 쳐드린 거예요. 동그라미를. 주봉상에 갭이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이 갭만 메꿔지지만 않는다면 이 추세 부분, 갭 상승 나온 추세 부분은 어떻게 된다?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을 만큼 더 움직인다. 거기에 개인 수급, 누적 수급 그려놨죠?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1% 뺏긴 거예요. 지금 리온 9000에 대해서 11%. 중국 맨날 중국 지수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중국 관련된 실질적인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쪽에 대한 소비, 진작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폭 수혜. 거기다가 기업 분할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안 드리면 또 혼내실 거 아니에요. 목표 주가 설정 어떻게 하냐고요? 갭이 발생됐죠?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의 목표 라인은 저점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만큼 갭이 발생된 지역에서 올라선다. 그렇게 되면 저쪽 얼마에? 18,500원? 그렇게 보여지나요? 그 범위까지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펀더멘탈도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추세도 보시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내용 자체는 어떻게 한다? 교육방송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 아파 죽겠어요. 네? 11시입니다. 11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금 막 열심히 사무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해서 새벽까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조 단위의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에 대한 AS, 비법 강좌, 시황 전부 진행을 해드리고요. 내일 장중에 창중에 8시 반부터 3시까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릴게요. 장중에 꼭 종목만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받으셔야죠. 교육 받으셔서 앞으로 좋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번 투매 안 하신 거 제 덕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해안이 넓어지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잘 잡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15TV의 윤정도였습니다.